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북부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동이 트면서 헬기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진화율이 65%까지 높아졌고 오늘 안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진화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에는 대구 도심 곳곳에 이 매캐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닥치면서 그야말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고 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지상 위주로 민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지상 작업에 집중했는데요. 여기에 야간 운항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진화율을 많이 끌어올려서 오전 6시 반 기준으로 65%로 집계됐는데요. 이렇게 연기가 조금 가시면서 어제부터 차단됐던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양방향 진입 통제도 오전 6시 반을 기해 풀렸습니다. 이번 산불은 도시명 산불이어서 큰 불길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 단지 등 민가가 많았는데요. 다행인 건 지금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민가가 산불 영향권에 들면서 노곡동과 조야동 주민 66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네, 오늘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지금도 제 주변으로 헬기가 분주히 오가는 그 소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들리실 것 같은데요.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으로 산림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8,000리터 가까이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서 52대의 헬기를 현장에 투입돼 있는데요. 밤사이에 진화율을 끌어올린 만큼 오늘 안에 주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력 1,500여 명과 장비 200여 대도 투입해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지상 작업도 이어갑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대구의 순간 최대 풍속은 3에서 5m 정도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오후부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에서 8m까지 높아질 예정이어서 오전 진화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52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산불 영향을 받은 거로 추정되고요.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길의 선, 그러니까 화선도 4.1km에 달합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밤사이에도 산불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도심은 밤새 산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자욱했는데요.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면서 아침이 밝았지만 시뻘건 산불의 기세는 햇살을 밀어낼 정도입니다. 밤사이 진화율을 끌어올렸는데도 산불은 어느새 아파트 단지 근처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불길이 닿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일렁이는 불기둥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뒷산에서 연기만 피어오르는 정도인데 불씨가 보이고 불기둥이 치솟고. 불이 집어삼킨 함지산에서는 검은 연기가 밤새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람을 탄 매캐한 연기는 대구 도심 전체를 가득 덮었습니다. 냉시에도 나요. 애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무섭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계속 걱정되고 계속 뉴스 들어가 보고 확인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이 일부 통제되고 버스도 한때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한 대구 산불에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초조하고 긴장된 밤을 보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대선 본선 대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진보 진영에선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묘역을 시작으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까지 모두 참배했습니다.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예정에 없이 들렀는데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도 공언한 통합 강조 행보란 분석입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또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앞서 지난해 10월 윤 전 장관은 이 후보를 만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합심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가 됐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에 최고위 회의에 인사차 참석했는데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로 공고한 지지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당 기반을 바탕으로 확실하고 압도적인 본선 승리를 위해 이 후보가 더욱 공격적인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대행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국무회의 준비와 대미 관세 협상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데 출마를 결정할 경우 사퇴 시점이 5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흘째 외부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문체부 차관이 대독한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만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선택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캠프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 손 실장을 시작으로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방한하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군함 유지 보수 정비와 건조 책임자인 만큼 한미 통상협상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조선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임 시점은 5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지켜본 뒤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른바 한덕수 출마론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 일부 원로들이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하고 있다는 전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의 백가쟁명식 빅텐트 단일화 해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이 예정된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 대행 출마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식사 자리에서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지난 주말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단 겁니다. 한 대행과 만나기로 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는 권 위원장. 한 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정 회장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선배로서 이야기를 잘해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권 위원장은 반명 단일화 과정, 즉 빅텐트를 도와달란 취지였다고 부연했지만
애초 한대행 출마에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당 지도부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앞다퉈 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대선 직전 원샷 경선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한 노무현 정몽준 모델을 예로 들었고 극적인 반전을 통해 며칠 만에 원샷을 이어잡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면서도 마찬가지로 원샷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두세 차례 토론한 뒤 국민 전체 여론을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 전체로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당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끼리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후보를 가리는 1대1 가상 대결을 제시했습니다.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후보 한 사람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보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경선 후보들이 당내 민심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방안까지 내놓곤 있지만 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중도층 민심도 만만찮아 본선 국면에서도 빅텐트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2차 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종 양자 경선을 진행합니다. 현재로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가운데 1, 2위 득표자가 결선을 치르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 결정됩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이재명 후보 본선 캠프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영입 인사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윤여준 전 장관에게 상임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윤 전 장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을 향한 본격적인 외양 확장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가 통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표명했다고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기점으로 진보 진영은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상태이고 네. 결국 어느 선거나 그렇듯이 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 그러니까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새롭게 생겨난 쉐임 보수층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지지했을지라도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세력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한 전폭적인 인사라던가 행보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배를 털고 미래로, 그러니까 승리로 나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외연 확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략적으로 이 보수층까지도 적극적으로 구애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는 또 현충원에서 보수 진영의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는데 이런 보수를 아우르는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진정성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을 무참하게 밟은 독재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했지만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통합적인 어떤 행보나 말씀을 하시는 거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겠죠. 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진짜 이재명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다. 왜냐? 본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하는데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되게 답답함을 토로하셨죠. 경선 과정에서. 그때 김동연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도 이렇게 믿지 않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신뢰 자산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정치인의 말이란 건 그냥 입 안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이제까지 어떻게 본인이 했던 모든 업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삶과 이제까지의 행동,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어떤 포용의 언어는 행동의 언어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행동과 다른 이런 일종의 메시지는 가식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내 통합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경쟁자였죠. 김경수 전 지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는 방안도 당내에서는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리고 저는 아마 이 김경수 전 지사도 이 본선 과정에서 같이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정책 중심의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고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라든지 어떤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이 경선 과정에서 아쉬운 고배를 마신 이 참가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본선, 그러니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의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통합형 선대위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선을 함께 치렀던 후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렸던 인사들에게도 저는 적극적으로 구애할 필요가 있다. 정말 통합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1차적인 메시지는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선 과정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자라는 이 부분을 인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구현해낸다면 국민들께서도 이 통합이라는 것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민주당이 영입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김 의원은 아직은 탈당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상욱 의원이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이제까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말의 무게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를 제일 궁금해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1월, 2월 정도에 이른바 비명계 분들과 통합적인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다. 만나셔가지고 악수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포옹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곧바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개딸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가셔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번에 체포동의안 통과될 때 비명계 쪽을 가리키면서 그분들과 검찰이 짠 짓이다. 증거는 없다. 추측일 뿐이다 말씀하시면서 폭력 집단과 암 거래하는 이런 세력들이 당에 있으면 되겠느냐. 사실상 뭔가 배제, 제거의 대상으로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명계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만 바보된 느낌이다. 이런 거를 박용진 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김상욱 의원의 어떤 결정을 할지 저는 본인의 몫이니까 제가 딱히 논평할 부분은 아니지만 바보된 느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이제 2차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2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50% 이상이 4명 중에 1명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명 중에 어떤 분들이 오를지 저도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2분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 부분이 4명의 후보에 대해서 마이너 리그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더 큰 후보가 되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해서 열린 태도를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실제로 단일화 과정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목리를 부리는 후보가 아니라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이겨서 더 큰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부족해서 진다면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큰 승리를 위해서 나를 밟고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후보에 대해서 누구일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 안팎에서도 어쨌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후보 이렇게 한 명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번에 4명을 추릴 때 네. 안철수 의원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실 강성 지지층과 적극 투표층에 구애했던 나경원 의원의 전략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도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본선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지지층들에게만 소구되는 인물이 아니라 본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인사를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안철수 의원이 붙고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는 그 흐름을 통해서 좀 관측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2명을 가릴 때에도 둘 다 어떤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와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 이렇게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약진을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가 좀 넉넉함이라던가 여유로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포용력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그분들과의 토론을 보면 굉장히 좀 준비를 비교적 많이 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득점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했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을 하나 올리고 네. 그 외에는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교두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사퇴하는 시나리오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이제 리포트를 봤지만 해군 상인가요? 제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측에서 해군 관련해 가지고 주요 인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조선업입니다. 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군함을 굉장히 빨리 만들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내일 그런 일정을 소화를 한 다음에 네. 5월 1일 정도에 본인의 어떤 직에서 내려와서 5월 2일 정도에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5월 2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5월 4일까지는 입장 정리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월 11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빠른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당 후보가 정해지면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서 기호 2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영택 비서실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고요. 총리실의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를 이미 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미 꾸려놨었을 겁니다. 이미 꾸려놓은 상태로 이 사표를 내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뒷받침이 되는 건데 핵심적인 어떤 키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한덕수 대행을 그동안 보좌해왔던 인사의 사표라는 것은 네. 캠프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돕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고 이것만큼 확실한 신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저는 한덕수 대행이 사실 어떤 본인의 미국통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영호남을 오가면서 현장 일정을 한다든지 이미 한덕수 대행의 선거 운동은 사실상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근데 권한대행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사심없이 임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이 이렇게 사직을 하고 이런 상황들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대통령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긴 것이고 국정 안정을 해야 될 시기에 사실은 본인의 출마를 위해서 이 권한대행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렇게 대선 출마를 도모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2인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책임이 있는 인사가 이렇게 국정 안정을 뒤로 한 채 내팽겨친 채로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만을 위해서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 그리고 국민들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기호도 이제 뒤로 밀리고 또 막대한 선거 자금을 감당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다음 달 이제 3일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나오고요. 네.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까지는 일주일이 남는 건데 그 일주일 동안 단일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일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론조사 룰 세팅입니다. 룰 세팅은 근데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가까운 사례를 들자면 21년도에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래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당내에서 나경원 후보한테 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이겼고요.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박영선 당시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서울시에 이제 행정동이 400개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5개 동을 빼고 다 이겼습니다. 그런 만큼 경선과 단일화라는 것들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토론회를 한두 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3일 정도의 그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정해지면 그 이후에 어떤 협상을 통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한두 번의 어떤 토론을 하고 네. 수목 정도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단일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막상 경선 1위가 된 다음에 나몰라라거나 어떤 과정에 대해서 미온적일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바람, 그 압박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패배주의적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한독수 권한대행한테 왜 지나?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면요. 대구 북구에 지금 산불의 진화율이 높아졌습니다. 82%의 진화율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림당국 오늘 안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헬기 50여 대도 날이 밝자마자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화율이 82%를 보이고 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현 전 회장에게 한대행과의 그 단일화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알려지면서 이미 당에서는 물밑에서 이 단일화의 논의가 어느 정도 계속 돼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후보자분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당이라는 거는 한 개인이 경선에서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를 하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라는 게 딱 한 명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그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절박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뭐 패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대결에서 이기면 한덕수 대행을 디딤돌 삼아서 본인의 어떤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 경선이 있는 거지 내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싸움에서 내가 질 것 같다는 이게 도리어 저는 패배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일화 빅텐트 논의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자라는 이 큰 틀에서 합의가 지금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와 한대행이 단일화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위기감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카드 자체가 저는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국민들의 여론이 막 한덕수 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이 감정보다는 사실은 지금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뭐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반 이재명이라는 목적 외에 어떤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솔직히 따져보면 한덕수 대행이 저는 사실상 이 공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사실 정치를 하셨던 분도 아니고 평생 동안 그냥 공직 관료로서 임해 오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파면과 치러지는 선거에서 책임을 피하기도 어려운 근본적인 리스크도 가지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대행에게 독자적인 팬덤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후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이 내부에서 한 번 더 치러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효과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대행이 어떤 중도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외연 확장에 기여하기보다는 그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것 자체의 부적절성을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혹은 뭐 대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그 단일화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도 한덕수 대행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정치적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됐습니다. 근데 헌재 결정문에 보면 민주당이 수많은 어떤 탄핵을 통해서 탄핵 심판 제도를 위헌성이나 어떤 위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썼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통해서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하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쪽에서는 딱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통합을 얘기한들 성장과 경제를 얘기한들 본인의 뭔가 맞지 않는 옷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을 때 경제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의 이력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인정받고 경제적인 측면, 관세 전쟁에서 누구보다도 다 잘할 수 있는 적격적이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중도라고 얘기하지만 이 중도의 옷을 과연 입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본인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선거는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라고 했을 때 프레임이 내란 종식에서 진짜 경제와 통합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안에 떨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대행은 사실 저는 여의도에서나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긍정 회로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지 막상 본선에 나와보면 그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기 때문에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요. 동시에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에도 보였던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몇십 년 지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다가 제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만 봐도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염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계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빈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버를 확보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누가 언제 대화를 나눴는지 등 의미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는 방안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고 비화폰 서버 제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을 막아왔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호처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대로 증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예정인데 의미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 사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구 작업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리얼본을 다 매겨놨을 거예요. 서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번호끼리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포렌식을 거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경찰이 경호처와 임의 제출을 협의 중인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한정됐습니다. 비화폰 서버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 사건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에 대한 분석까지 이뤄지고 나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를 서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공천 개입 관련 사건을 따로 떼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기존 수사팀 그대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갔는데 구속 수감된 명 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창원으로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명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에도 검찰은 창원지검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지 2달여 만에 명태균 씨가 수사팀에 있는 서울로 소환됩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지방선거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상민 전 검사와 공재광 전 평택시장, 문충은 환동의 연구원장도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주장한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이권을 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를 행사에 초청하고 상까지 수여하는 등 캄보디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는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본부를 설립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씨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이용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지난 2022년 5월 통일교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그리고 한 달쯤 뒤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는 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도 비슷한 시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윤 씨는 또 다른 통일교 행사에서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가 국가 단위 ODA 연계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층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바탕으로 윤 씨가 실제로 특혜를 받은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하고 용산 관저 설계도 진행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윤 씨가 추진한 캄보디아 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통일교 관계자는 윤 씨가 사업을 독단적으로 벌였고 이후 교단을 나가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첫날 전국 곳곳 대리점에서 재고 부족으로 유심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가입자의 1% 수준인 23만 명만 새 유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가 23만 명, 온라인으로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가 26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741만 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보유하고 있는 유심 재고가 100만 개이며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교체 대상자는 SKT 가입자 2,300만 명과 알뜰폰 가입자까지 총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장 크게 우려될 만한 범죄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복제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심스워핑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KT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혹시 모를 피해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킹된 정보만으로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공격자들은 이 한 번 사건에 유출된 정보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격들을 조합을 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확률을 높이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범죄는 심스와핑입니다. 빼낸 정보로 똑같은 유심을 만든 뒤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복제폰을 만들어 피해자의 계좌에 손을 대는 범죄입니다. 복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등 금융 인증 정보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1,600건 넘게 발생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 인증이 여러 단계로 돼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 보안이 어느 분야보다도 이 다층적인 그런 보안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한 그런 불안감은 조금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KT는 현재까지 유출된 유심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없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2차 피해 불안감이 커지자 아예 통신사를 바꾸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루에만 SK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럼 불안해서 통신사를 KT로 바꾸면 LGU 플러스나 KT로 바꾸면 괜찮아요?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를 바꾸면 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를 바꾸려는데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입니다. 대개 몇 년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약속하고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데 이를 어기고 통신사를 옮기면 위약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회사 책임으로 통신사를 옮기려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땠을까요?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객 이탈 움직임에 일부 SK텔레콤 대리점은 공격적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최신형 스마트폰에 현금까지 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가뜩이나 유심이 부족한데 기존 고객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본사 차원의 진행이 아닌 일부 판매점의 일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신규 고객에게 유심을 주는 건 기존에 분류된 재고를 활용하는 것일 뿐 우선 배정 같은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건 해킹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태 수습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6분쯤 충북 청주 오성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친 사람은 교장과 교직원, 가해 학생 본인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대전과 청주, 천안의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수업 시작 후 1층 상담실 부근에서 범행한 뒤 학교를 빠져나가 운전하던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직원과 시민 등 7명이 다쳤지만 해당 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배려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충북 청주 오성읍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직원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수업 교실과 다른 층이어서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신체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은 안전했고 또 학생들은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충격을 받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수업을 정상 진행한 조치가 학생 보호를 위해 적절했는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았더라도 교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교육감님은 좀 전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아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오늘 빠르게 귀가 조치하고 빠르게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좀 분리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 이후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넉 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소지품 검사는 본인 동의가 필요해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교장이나 교감 입하에 가능합니다. 이 소지품 검사도 그 학생들의 그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에서 현장 대응이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교원단체들은 학생과 교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충북교총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특수학교 교사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며 원인과 실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 역시 교원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조속한 진상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정당하다며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배경을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진정이 제기될 때마다 인권위는 같은 판단을 내놨는데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전남 장흥의 한 고등학생이 낸 진정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은 휴대전화를 걷는 대신 쉬는 시간 등의 사용을 보장한다는 학칙이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당하게 정해졌다면 휴대전화를 걷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폭력이나 도박, 딥페이크 등 유해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위원은 인권위 논의 과정에서 수업 시간 외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학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만 따졌을 뿐 학칙이 취지대로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보고서는 휴대전화 금지를 권고한 적이 없고 정부가 교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만 금지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뒤집힌 인권위의 판단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월 29일 뉴스업 주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를 벌입니다. 예결위는 내일부터는 추경안의 감경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서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명 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종 양자 경선을 진행합니다. 뉴스업 주일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참배입니다. 연일 통합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첫 일정으로 찾은 현충원에서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발길을 꺼리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논란이 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후보가 두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도 두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중도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의 후보로 두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모두 참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붙은 2012년 대선 후보 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그냥 지나쳤지만 5년 만에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당시 내놓은 메시지는 역시 국민 통합이었는데요.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제 이 후보의 메시지와 묘하게 닮아있죠. 참배, 이제는 명실공히 국민 통합의 정치적 의미가 짙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4인 4색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얘기인데요.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일제히 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점은 외교, 과학기술, 안보, 경제 등 저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도체 건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과학자 출신 저 안철수가 대전, 세종, 충청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핵무장에 준하는 안정감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것도 충격적으로 해고의 위헌성도 완화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일화 방법을 두고도 백가쟁명식 해법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는 콘클라베 식에 이어 노무현, 정몽준 모델을, 홍준표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 명분이 약하다면서도 하게 되면 국민 100% 원샷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통해 매칭하는 원샷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로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당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후보를 가리는 1대1 가상 대결을 제시한 반면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논의 자체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저 이재명 후보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후보 한 사람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보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국민의힘 경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경선 이후 단일화, 후보들의 시각자부터 각자 유리한 방식 셈법까지 그야말로 4인 4색이죠. 오늘의 마지막 대선 키워드는 용광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임박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정치 원로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대행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정대철 헌정회장의 입을 통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한대행 지지 선언이 나왔죠. 여기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반명 빅텐트가 쳐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이 고문은 반명 연대 차원에서 국민의힘 측 후보와도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생사를 거론하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한 권한대행 주변으로 여야를 막론한 원로 인사들이 모여들면서 원로들의 용광로가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인정한 러시아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 훈련을 하는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진행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현재 시각 28일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국방부가 쿠르스크주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전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북한군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훈련장에서 소총 실탄 사격을 하고 휴대용 대전차 로켓포 RPG를 쏘며 지시하는 북한군 간부는 마지막까지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군인의 수류탄 사용법 시범을 보고 실제로 던지는 모습과 참호 안을 달리는 모습, 어둑해진 시간에 군가를 부르며 이동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두 정상이 만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크렘린군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크라이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와 북한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러시아를 자신들의 것처럼 수호한 북한 병사들이 전투 중 보인 영웅적 행위와 탁월한 훈련도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북한 특수부대의 영웅적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러시아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머지않아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80주년 행사에서 또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리지는 않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전 고객 유심 교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재고 부족 사태에 고객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사안의 원인도 또 정확한 피해 규모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심 교체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오랜 시간 대기만 하다가 교체는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일단 교수님, 이 유심은 나중에라도 꼭 바꿔야 하는 걸까요? 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유출된 정보가 유심 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네. 여러 가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수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심해도 된다. 만약에 이걸 가입했는데도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100% 보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서비스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유심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이제 그 고객 고유 식별 정보라는 IMSI라는 정보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고객을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단말 고유 정보라 그래서 단말기 고유 식별 정보 IMEI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입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해커의 손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네. 유심 복제가 가능합니다. 유심 복제가 가능하게 되면 이제 복제폰을 통해서 그 가입자의 이 통신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IMEI 단말기 정보, 단말기 고유 정보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이 정보를 이렇게 매칭을 해보거든요. 단말기에서 들어오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 SK텔레콤의 HSS라 그래서 고객 정보, 예. 고객 정보에 있는 정보하고 두 개를 매칭해서 IMEI 정보가 다르면은 그거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제폰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심에는 사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뭐 주민번호라든지 금융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해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제 유심을 만들고 그다음에 복제폰을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금융 사기를 위해서는 이제 금융 범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뱅킹하거나 아니면은 전자금융 모바일 금융 앱을 사용할 때 뭐 이 계좌 정보랄지 계좌 비밀 정보랄지 뭐 OTP 정보랄지 뭐 그다음에 금융 인증서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해커가 거기까지 이렇게 장악을 했다면은
금융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SK텔레콤은 뭐 이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는 구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내부 회의에서 유심 교체 말고도 소프트웨어 초기화 방식도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예,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SK텔레콤의 고객 그 관리 정보하고요, 그다음에 유심에 있는 정보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현재 혹시 나갔을지 모르는 그런 정보를 무용화하기 위해서는 이 가입자의 유심에 있는 새로운 정보, 가입자에 있는 유심에 있는 정보를 새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SKT에 있는 정보를 서로 바꾸는, 그래서 매칭하는, 그리고 똑같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지금 그 유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유심을 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심을 초기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SKT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안전하게 유심에 넣어 놓으면,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과정상의 보안 허점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요. 네, 다른 통신사로 아예 갈아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 유심이 바뀌어집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2차 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가입자가 최대 2,500만 명에 이르는 이 대형 통신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좀 허무하게 유출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평소 보안 체계가 생각보다 허술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이번 공격에 이용됐던 악성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보통 공개한 그 악성 코드를 보면 백도어입니다. 백도어는 통상적으로 이 해커가 한번 시스템에 침투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기 위한 덧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하나의 덧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SK텔레콤의 대응 능력하고 그다음에 해커의 공격 능력이 있는데, 해커의 공격 능력이 더 탁월해서 SK 정보 시스템을 침투한 걸로, 이렇게 해킹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KT가 이 조사를 통해서 이 그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직적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커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경우는 국가 단위의 지원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금전적 목적을 노리는 그룹도 있을 건데,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SKT가 가정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번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혹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내 계좌에 있는 모바일 그 앱에 있는 계좌에 있는 정보가 딴 데로 이렇게 이체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현재 나가 있는 정보는 복제 폰을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해커가 실제로 계좌를 이렇게 이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인증서랄지, 아니면 OTP랄지, 아니면은 계좌 정보랄지, 계좌 비밀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은 스미싱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싱 공격에 이렇게 국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고 문자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그걸 클릭하면은 뭐 이렇게 이 악성 코드 로 이렇게를 갖다가 이렇게 이 핸드폰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악성 코드에 인해서 장악되는, 핸드폰이 장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자기 행위가 다 해커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싱 공격을 막는 그런 이 대응 체계도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SK텔레콤의 이용자들은 어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복제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원래 이렇게 이 연결을 하고 있던 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복제폰이 이렇게 유심
복제 유심에 의해서 복제폰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저 통신망은 어떻게 하냐면 이 단말에만 통신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이 자기가 사용하는 이 폰이 완전히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의 이상 징후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먹통이 경우. 될 수 있는 경우. 그랬을 때는 이 반드시 이 SK텔레콤이랄지 여기 신고해서 내 폰이 먹통이 됐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혹시 자기가 모바일 금융 앱을 사용한다 할지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도 연락하고 이래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킹 방법이라든지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포렌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굉장히 그 시스템이 이 로깅하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가 이렇게 이용됐고 그다음에 언제 이용됐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로깅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두세 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민간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민간 합동조사단의 이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술적으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휴대폰이 먹통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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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오늘 국무회의가 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되는데요. 한대행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네, 모두 발언 듣고 왔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북구 한제산에서 난 산불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이 82%까지 올라가면서 당국은 오늘 안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현재 상황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입니다. 밤새 산불 진화와 자원봉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간 산불 진화 현황입니다. 어제 발생한 노곡동 일대 산불은 금일 08시 기준으로 진화율 82%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총 260헥타르이며 총 화선 11km 중 9km 진화 완료하였고 잔여 화선은 2km입니다. 야간에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1,515명,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를 밤새 투입하여 야간 진화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작업은 이번에 도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열화상 드론을 통한 화성 관측, 진화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야간에는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동원하여 총 18회를 투하하였고 금일 오전에는 산불 지연제를 헬기를 이용하여 민가 주변에 10여 차례 투하하여 민가로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모두가 노력해 주신 덕분에 현재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민 대피 상황입니다.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 등 지역 주민 3,514세대 6,500명에게 대피를 안내하여 현재 7개 대피소 661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주민은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피소에는 응급구호 세트, 담요 등 필요 물품을 즉시 제공하였고 대피소별 보건소 간호사, 구급차를 배치하여 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 환자 발생 시 인근 7곳 경북대 병원 응급실로 수송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대구 적십자사, 희망브릿지,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IM뱅크, 서문복지재단, 한국구세군 등 여러 기관에서 관련 물품과 장비들을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산불 진화 계획입니다. 금일은 어제 35대 헬기에서 18대 늘어난 총 53대 헬기와 인력 1,551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군이 125명 투입되며 군부대는 진화가 완료된 지역의 잔불 정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진화 전략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확산 저지와 관련하여 일출과 동시에 인력 접근이 힘들고 화세가 강한 망일봉 일대를 헬기가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화두 및 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는 산불 지연제를 공중 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화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산림청 공중진화대 및 특수진화대 등은 산불 확산 방향인 서변동 일대에, 지자체 전문 예방진화대는 화세가 약한 노곡동, 조야동 일대에, 군부대 및 공무원 진화대는 진화 완료된 잔불정리구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피소 운영 및 추가 주민 대피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대피소의 경우 필요한 물자는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확산 우려가 되는 서변동 아파트 지구 주민 3,536세대 8,586명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 안내를 완료하고 북구 실내체육관, 주변 교육 연수시설, 숙박업소 등 추가 대피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산불 진화를 완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가 보호와 민가 방어선 구축뿐만 아니라 진화 인력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불 상황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이 82%고요. 화선 11km 가운데 9km에 대한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 지역민 6,500명에게 대피 안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안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인데요. 산불 진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으로 나라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와 항공은 물론 전화도 끊기면서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사실상 도로 교통이 마비된 겁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중단되면서 갇히는 상황도 속출했습니다. En cuanto a metro, AVE, está todo absolutamente parado. Gente que se ha quedado atrapada en los ascensores también que pues no puede salir porque no se puede comunicar con nadie.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현지 시간 28일 낮 12시쯤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이 타격을 입었고 포르투갈과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정전으로 고속열차와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었고 전화는 물론 ATM과 전자결제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Sin señal de teléfono, sin poder acá, si no me funciona la caja ni el datáfono para pagar. Y bueno, tanto así ya media hora no tengo ni cómo llamar a mi jefe porque no me funciona nada. 혼란이 계속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ejor no especular, ya sabremos las causas, no descartamos ninguna hipótesis, pero ahora debemos centrarnos en lo más importante que es devolver la electricidad a nuestros hogares. 포르투갈 측은 이번 정전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전력 분배망 문제로 보인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가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관세 전쟁이 현재로서는 실책이라는 평가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통상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지목해 트럼프 광기 신드롬을 앓고 있는 미국인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특히 이민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산책로엔 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의 사진을 전시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의 비협조적인 주와 도시를 비판했습니다. We a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carrying out the largest deportation campaign in American history. Over this past weekend, it was announced that through Operation Tidal Wave, nearly 800 illegal aliens were arrested during the first 4 days alone. 백악관의 자화자찬에도 취임 100일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싸늘합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한 관세 전쟁과 오락가락 정책 변경은 미 증시는 물론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취임 첫날 끝내겠다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그린란드 매입과 파나마 운하 통제, 캐나다 병합 등 노골적인 확장주의는 미국의 위상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아시아, 특히 한국과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며 각국과 신속하게 협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had many countries come forward and present some very good proposals. When I look at these proposals, and some of them, are really willing to lower their tariffs, lower their non-tariff barriers. 베센트 장관은 인도가 첫 번째 무역 합의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밝혀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가 다음 달 7일 시작된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교황청은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 이틀 뒤 열린 추기경단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What it seems to mean is that they have agreed among themselves that they need more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because they could have started earlier. 이에 따라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은 회의 준비를 위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됐습니다.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 135명은 교황청 내에서 탐색전을 벌이며 즉석 회의와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기경단의 80%는 최근 12년 사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았고 20명은 지난해 말 추기경이 돼 상당수가 서로 일면식도 없습니다. 또 비유럽 출신이 많은 것도 이번 콘클라베의 특징입니다. I think what I would look for is a pope who is used to what happens in the Vatican. Where he comes from to me is not very important. AFP 통신은 이탈리아의 마테오 마리아 주피, 필리핀의 안토니오 타글레, 가나의 피터 턱슨 추기경 등을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꼽은 유력 후보군 12명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atholicism is growing over there, and we believe it can be a support for the people over there when there will be an African or an Asian pope.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매일 비밀 투표가 진행되고 성당 굴뚝으로 흰 연기를 피어올리며 새 교황 선출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역대 콘클라베의 소요 기간은 평균 사흘이었고 2005년과 2013년에는 모두 이틀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는 콘클라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구 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맑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추가 화재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동안은 이맘때 수준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여기에 내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초여름 수준으로 높게 오르면서 대기가 더욱더 고온 건조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 산불이 발생한 대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기가 무척 메마른 상태입니다. 영동과 경북, 충북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다행히 오늘 대구 지역 평균 풍속은 초속 1에서 4m로 초속 10m 이상의 돌풍이 불었던 어제보다 많이 약해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오늘도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예보된 가운데 특히 건조경보가 겹친 강원 산간은 초속 20m 안팎의 돌풍까지 불 수 있어서 산불 위험이 가장 크겠습니다. 쌀쌀함이 감돌았던 아침을 뒤로하고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광주는 23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인 고온 현상에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다행히 모레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지만 강풍을 동반하겠고요. 대구 등 경북, 중남부 내륙과 동해안에 내리는 양은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대구뿐 아니라 현재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림 근처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파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